적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링컨의 말처럼 이 미국은 암호화폐를 파괴하는 대신에 달러 패권을 지킬 가장 강력한 아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암호화폐는 통제 불능의 시한폭탄이 아니라요, 미국이라는 마찰을 끄는 새로운 엔진이 되어줄 겁니다. 이런 전략적 동맹을 이해할 수 있으신 분들만이 이 새로운 금융질서의 승자가 될 거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고 금융 리스크 감시 기구가 암호화폐를 더 이상 시스템 취약성 리스트에 넣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서사는 이랬는데요. 암호화폐는 투기판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짜 돈의 시한폭탄에 이 잘못 연결되면 전통 금융까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떼어놓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안전감독위원회 FSOC는 이 몇 년 동안 디지털 자산의 공식 문서에서 금융 취약성으로 규정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이 그림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는 사실, 이 작년까지 보고서 구조를 살펴보면요, 취약성과 권고라는 챕터 아래에 무려 14개의 위험 영역을 쭉 나열을 하면서 그 안에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런을 일으키면은 은행과 자산 운용사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는, 한마디로 ETF랑 전통시장이 얽히게 되면은 이에 따른 전염 위험이 커진다는 거, 이런 표현들이 공식적인 문서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보고서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FSOC는 먼저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서 손볼 수 있는 4가지 중점 분야를 제시합니다. 국채시장, 사이버 리스크, 은행 규제랑 감독, 그리고 인공지능 AI인데요. 디지털 자산은 이 4가지 안에 없습니다. 대신에 그 아래에 모니터링해야 될 중요한 시장 동향이라는 이 챕터를 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업용 부동산이라거나 가계부채라거나 그리고 주택시장과 함께 디지털 자산을 다룹니다. 즉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올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아니라 계속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구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도 같이 고민하는 이런 섹터로서 내려왔다라는 거. 그리고 보고서의 표현도 달라졌는데요. 이 과거의 디지털 자산 리포트에서는 크립토 자산 활동은 대체로 투기에 의해서 움직이며 레버리지랑 불투명성이 시스템 리스크를 키운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제 공백 3가지를 강력하게 지적을 남겼는데, 근데 올해 보고서에서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디지털 자산 보고서를 인용을 하면서요,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 미국의 혁신 그리고 경제 성장, 글로벌 리더십에 기여하는 막대하게 중대한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책임 있는 성장과 사용을 촉진한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각입니다. FSOC는 보고서에서 새로 제정된 지니어스 액트를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한테 연방 차원의 라이선스를 주면서 여기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증권도 아니고 상품도 아닌 별도 범주로 취급한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정상적인 돈의 한 가지 형태로서 인정을 하면서 적절한 규제 틀 안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문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확대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달러의 국제적 역할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즉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을 지키는 도구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이 은행 규제 쪽에서도 변화가 보입니다. FSOC는 보고서에서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 이 통화감독청이 지난 몇 년 동안 발표했었던 은행의 크립토 자산 활동에 대한 경고문서, 그리고 새로운 활동에 대한 특별 감독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철회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기존 안전성 기준과 법을 지키는 한 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그리고 결제랑 크립토 고객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오늘 FSOC 보고서에서는 이 단순하게 한 줄 문장을 지웠냐 안 지웠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암호화폐는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FSOC는 여전히 디지털 자산 섹션에서 이런 점들을 분명히 짚고 있어요. 이 시장 규모가 커졌고 ETF랑 파생 상품이 늘어나면서 전통 금융과의 연결고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 이 글로벌하게 규제가 들쭉날쭉해가지고 한 나라의 허점이 다른 나라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그리고 사기나 해킹 같은 이런 범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런 위험 때문에 이 생태계를 최대한 작게 유지를 하거나 전통금융과 분리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이었다면 이 지금은 위험을 인정하되 명확한 규칙을 깔고 미국 안으로 끌어들여서 관리하자, 이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3% 안팎에 머무르면서 성장률은 나쁘지 않지만 노동시장은 서서히 식고 있다는 거. 미국 연준은 올해 3번째 금리를 내리면서요, 긴축의 강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균형을 잘못 맞추면은
지난 2019년처럼 단기 자금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는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 실제로 최근에 단기 국채랑 레포 시장에서 금리가 튀어오르면서요. 미국 연준이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중앙은행 입장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너무 세게 조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다시 크게 풀기도 부담스러운 이런 애매한 구간에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이럴 때 규제기관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것인가? 어떤 분야의 혁신을 허용해야지 경제가 숨을 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혁신이 금융 안정과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FSOC는 올해 보고서에서 상당히 노골적으로 이 경제 성장과 경제 안보를 금융 안정의 핵심 렌즈로 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섹션에서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기술과 인프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이 책임 있는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해요. 여기에 스테이블코인법을 통해서 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인 사용을 장려하면서 은행 규제를 풀어가지고 제도권이 참여하기 쉬운 이런 환경을 만드는 그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모순이 한 가지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 FSB가 암호화폐의 금융 안정 리스크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최근에 시가총액 급증으로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FATF는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AML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FSOC는요, 이 같은 시점에 디지털 자산을 더 이상 핵심 취약성 리스트에 넣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의 위험을 국제규범과 자구법을 통해서 통제 가능한 범위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각 국가에서 미카 같은 이런 자체 규제를 도입하고 FATF 기준을 따라가면서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랑 행정명령으로서 기본 틀을 깔고 있고요. 무규제 예상시장이었던 2022년과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금융 시스템 바깥의 장난감이 아니라 국채 수요랑 달러 수요, 결제 인프라, 심지어 국부펀드랑 연금 기관까지도 포트폴리오 구성과 연결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들, 은행 증권사가 제공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라거나 RLUSD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RWA 토크나 프로젝트들 모두 이 흐름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리플 XRP로 시야를 좁혀보겠습니다. XRP를 둘러싼 구조는 최근에 1, 2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먼저 RLUSD라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이게 단순하게 XRP 가격을 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요. 리플 레저 위에서 달러 결제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런칭 이후에 1년 만에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넘기면서 리플 레저상의 각종 결제, 유동성 풀, RWA 거래에서 기본적인 결제 수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RWA 토크나예요. 영국의 아칵스 같은 기관과 함께 2026년 중반까지 리플 레저 위에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토크나 자산을 올리겠다. 관련 계획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런 토크나 자산들 같은 경우는 RLUSD랑 XRP를 동시에 활용하면서 특정 펀드나 채권, 부동산 수익권 등을 온체인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시도를 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ISO 2002랑 스위프트와의 연계입니다. 이 리플 레저랑 인터 레저 프로토콜이 ISO 2002 메시징과 기술적으로 호환되는 구조를 갖추었죠. 스위프트 네트워크 안에서 ILP를 활용할 수 있는 변경안들이 승인됐다는 소식까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행 예전처럼 이 스위프트 메시지를 쓰면서도 그 뒷단 결제 레일로 리플 레저 같은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ETF랑 제도권 자금인데요. XRP 현물 ETF들 연달아 승인되고 있죠. 수십억 달러 규모 자금이 ETF라는 통로로 리플 XRP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지표에서는요. 파생상품 시장의 매도 압력이 ETF 유입으로 상쇄되는 이런 새로운 수급 구조가 관찰이 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 오늘 말씀드린 FSOC 보고서까지도 겹쳐놓고 보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앞으로 미국은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뜨려야 될 위협에서 달러랑 미국 금융 인프라를 확장하는 도구로서 재정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XRP는 그 도구 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 토크나 자산, 국제송금, ISO 2002 연결이라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축에서 인프라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정중앙에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XRP가 내일 당장 어느 가격으로 간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시장이 이미 많은 기대감을 반영해놨고요. 파생상품에서는 매도나 해지 포지션도 적지가 않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XRP랑 리플 레저를 포함한 이런 생태계 전체가요. 이 제도권 설계도 안에 그려지고 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과거에는 규제 당국이 이런 거는 우리 시스템 밖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던 대상이 이제는 우리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규칙을 정하고 활용할지 이런 고민에 되는 대상으로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필요한 태도는 단순하게 호재니까 올인도 아니고
규제기관이 완화하니까 이제 위험도 없다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관점과 기준이겠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보지 마시고요. 이 뉴스가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내부 위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 1개월, 3개월, 6개월 구간마다 이 자신이 보고 싶은 지표랑 조건들을 미리 정해두는 게 좋겠죠. ETF로 들어오는 자금, 스테이블코인 발행 잔액, 은행과의 파트너십, 온체인의 실제 거래량과 수수료 수입 같은 것들입니다. 이 현금 비중과 레버리지를 조절할 때는 단기 변동성보다 이 구조가 1, 2년 동안 계속 강화되는 방향인지, 아니면은 정치 사고 변수로 다시 후퇴할 위험이 큰지,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의 차트가 이미 지나간 기록이 아니라요, 앞으로의 대응력을 키우는 최고의 연습장이 되어줄 겁니다. 정말 좋은 공부 중에 하나가 이 지나간 과거의 차트를 조용히 펼쳐놓고 그때의 내가 있었다면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복기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쉬운 상황을 하나 그려보자면, 이전 전고점이었던 4,900원이 언젠가 다시 찾아온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때 나는 과연 분할 매도를 통해서 침착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욕심 때문에 또 놓치고 말았을까?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절반의 공부만 한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요, 만약에 그 가격이 다시 왔을 때 지금 2,000원 후반, 3,000원대일 때 평단 낮추고 비중을 늘리지 않은 것들을 나는 후회하진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을 확장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나만의 기준이 생기고 나만의 원칙이 살아나고 실전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실 거예요. 이 시장의 기회는 또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누군가는 이번에도 놓쳤다라고 말하시고요. 또 누군가는 준비한 그대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차이는 운이 아니라 이런 복귀랑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꾸준히 했는가에서 나온다라는 거. 대부분의 손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순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따라 붙거나 조정이 왔다고 무서워서 손절하는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요, 결국에 내 계좌는 계속 깎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볼 때 필요한 기준표랑 타점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이 기준표는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실전용 자료입니다.